조순의 정치본색 개편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한 코너죠. 오늘 아침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꼭두 새벽부터 다 찾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예,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요 스콕스 코너 첫 방이었거든요. 뭐 좀 어떠셨습니까? 김민아 평론가가 의욕을 잃어버린 듯한 표정과 눈빛으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게 불편해요. 익숙해지실 때도 됐는데 왜 불편하죠? KBS에서 몇 년간 그걸 했는데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으면은 뭐 저는 어떡하죠 그러면? 네. 매일 밤까지는 아닌데 일주일에 3번씩 그 눈빛을 보냈는데 아직도. 다시 시작하니까 중노동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새록새록 뭐라 그럴까요? 추억도 돋고 굉장히 유익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저희 아예 그냥 방을 하나 해가지고 아침에 조금 일찍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진짜 말만 한 게 아니라 꼭두 새벽부터 다 찾아보고 콕 찍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날도 춥고 좀 스튜디오도 추워요. 좀 날이 좀 풀리면 좋겠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해빙을 가졌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무려 2시간 30분이나 뭐 만났다 그래요. 네, 간단하게 뭐 제가 스케치를 해드리면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고요. 오히려 비대위원장 취임 날짜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건희 명품백 충돌 이후에 처음 만났다. 8일 만에. 그리고 서천 특화시장에서 오들오들 떨다 윤 대통령 만났던 그 날짜로 따지면 엿새 만에 만난 겁니다. 그때 눈 맞으면서 뭐 기다리기도 하고 네. 영화 같았죠. 근데 조선일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때 꽁꽁 얼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동결 상태에서 엿새 만에 해빙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해빙이다. 네. 네. 그리고 나눈 대화만 먼저 좀 정리해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철도 지하화 등 주택 교통 관련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잇따른 정치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과 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해서 야당과 법 개정 협상을 이어가자라고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외에 뭐 스케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요. 뭐 얘기하면서 네. 계속 얘기를 주고받죠. 뭐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김민아 평론가님, 김건희 얘기가 제일 궁금했는데요. 김건희 얘기는 쏙 빠진 겁니까?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하면은 그런 민감한 두 사람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에 직접적인 영향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공천과 관련된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민생과 관련된 얘기만 했다. 뭐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통령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설명대로 해도 이제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건 맞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재건축 재개발 뭐 그 규제 완화라든가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이게 민생은 맞습니까?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민생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거 치르면 우리가 여당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얘기는 지하화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뭔가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땅값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경기 부양.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내일입니까? 수원 간다고 하는데, 제 고향 수원입니다만은. 수원 가서 또 그 얘기 한다는 거거든요. 수원에 뭐 박문규 전 장관이 나오고 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사실 여당 프리미엄인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거 밀어주니까, 이런 정책하니까 우리가 이 동네에서도 이 개발도 하고 뭐 땅값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을 총선 때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결국에는 총선 얘기한 거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네. 얘기가. 네. 결국 그러면 민생 얘기를 했다는 얘기 취지는 총선에서 당정이 협력을 잘 하자라는 얘기를 한 걸로 비춰지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공천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김건희 키워드 3개, 공천 키워드 뭐 이렇게 2개, 요 2글자, 3글자 2글자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을지 몰라도 뭐 최소한 거짓말 안 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은 네. 어느 정도의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뭐 단위 또는 뭐 어떤 이심전심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공감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방송사하고 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 연휴 전에 나름대로의 설명이라든가 뭐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도 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어제 이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약간 그런 전망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퉁치고 넘어가고 아마도 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족하기로 한 거 아닐까 좀 그렇게 저의 추정이 좀 됩니다. 뭐 김이나 평론가 얘기를 요약하자면 예. 메가시티 확장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잘 안 믿죠. 지금 지하화하면 언제 길 뚫어주겠다는 거야? 한 10년 뒤, 한 15년 뒤쯤 얘기로 아마 국민들이 인식할 거거든요. 예. 그게 뭐 윤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닌데 어찌됐든 핵심은 우리 열심히 민생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제 이런 건데 더 핵심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정말 진짜 해빙 모드에 들어간 거야? 아, 진짠가? 예. 진짜야? 예. 진짜인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전해지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님 여기는 처음이시죠? 존칭을 사용했다. 깍듯하네요. 깍듯한 건 한 위원장이 깍듯했던 거 아니에요? 90도 인상. 너무 눈 오는데 기다리게 하고 인사도 네. 너무 심하게 시켜가지고 이제 한 위원장님 이렇게 세워준 건가요? 원래는 여당 대표는 그렇게 대통령이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천에서 오히려 그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벌 세운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나와서 미리 기다리게 하고 그 추위에 막 귀 붙잡고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게 만드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여당 대표로 대우해줬다. 이런 거고요. 처음 이제 오찬이니까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추가 일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한 위원장이 별도 일정이 없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차나 한 잔 더 하자 이러면서 37분 동안 차담을 했다 이런 건데 차담 동안에 과연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얘기를 안 했을까? 어떻게 대응하자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보도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담을 하면서 그 윤재혁 원내대표,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석자가 많아서 민감한 얘기는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와 김경률 두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기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김건희, 김경률. 그렇죠. 금기어가 된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딱 줬잖아요. 뭐 사과 얘기나 이런 걸 더 이상 언급하지 마. 더 이상 언급하면 그건 사천이야. 아니면은 그 언급하면 비대위원장도 날릴 수 있어.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다음에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난 다 입장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어제 네. 대통령실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좋은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도 제공을 했는데 굉장히 언론에.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저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저 어디를 저렇게 대통령님께서 가리키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보는 듯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어딘가를 먼 곳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어딘가요? 김성환 평론가님 설명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여기 처음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라고 해서 창문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예. 저쪽에 보시면 저기가 용산 어린이 공원입니다. 네.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예. 또 지형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 어린이 정원이고 저기는 어디고 예. 또 저기는 어디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서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 지리를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서울 한복판 용산인데 그렇죠.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설명하셨다는 그리고 거네요. 높은 데 올라왔으니까 뭐 높은 데 올라와 본 적 없지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높은 데 올라오면 전망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데 이 포즈가 예. 이렇게 가리키는 포즈와 옆에서 보는 포즈가 이게 전형적인 교과서 포즈거든요. 교과서. 그 지도자가 가리키고 그리고 교과서라면 철수가 가리키고 이게 사실은 이제 가부장적인 것입니다만은 예. 철수가 가리키고 영희가 보는 포즈거든요. 예. 가부장적인 교과서죠. 잠깐만요. 아니, 윤한이 철수와 영희인가요? 근데 이제 저기를 봐. 그 이렇게. 그걸로 보면 그런 것이고 박정희가 가리키고 옆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치. 밑에 있는 어. 부하들이 선무들이 쳐다보는 지켜보는. 포즈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 포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포즈를 나름대로는 좀 계획하고 구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도자는 대통령인 것이에요. 지도자가 가리키는 것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옆에서 공손하게 그것을 이게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고 옆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바가 나름대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연출은 사실 굉장히 올드한 연출이어서 이게 뭐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김민하 평론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또 방송용 멘트를 저렇게 또 하시고. 아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같이 가는 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준 거 아닌가. 이거 사실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풀어준 거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신문을 한참 뒤적였어요. 보니까 용산 어린이정원 가리켰다는 거예요. 네. 근데 허공이야. 이렇게 해야지. 저기가 어린이공원. 저기가 정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이거 연출인가? 근데 그 생각을 김민하 저는 평론가님이 못하겠어요. 이거 지도자 포즈를 연출한 거다라고. 그거는 맞는 잡아냈네. 아주 예리한 지적인 것 뭐 같아요. 아닐 수도 있죠.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어디 하늘나라로? 저기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배석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라고 했다는 그 사람도 배석을 했다라는 것도 화해 모드. 그리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같이 바라보는 포즈도 연출했다. 아마 이건 코칭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관섭 실장이 지난번에 이제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제일 그 부분을 불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배석함으로써 이런 끊어진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리를 이제 앞으로 이관섭이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해도 되겠구나. 그 라인을 복원하는 의미도 한편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더 핵심인 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왜 김건희 얘기는 얘기를 안 해? 그럼 언제 얘기할 거야?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이게 지금 핵심이고 결국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최대 현안이기도 하잖아요.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설 연휴 전에 김건희 디올백 관련 입장 낼 듯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오늘.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동아일보가 보수신문이 제목에다가 디올백 이렇게 사용하나요? 김민하 평론가 사용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명품백 이렇게 하거나. 디올백이라는 표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가급적 디올백이라는 건 이거 신문은 해도 되는데 방송은 원래 디올이라고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특정 예. 뭐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디올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그게 디올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몰카 정치 공작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4월 총선 전국과 국정 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렇게 이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그렇게 진전된 얘기는 아니지만 하필 두 사람 만난 날 이 기사를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관섭 실장에 대한 얘기 짧게만 한마디 하면은 네네. 이관섭 실장을 비토한 쪽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관섭 예. 실장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정책실장 하다가 나타났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굉장히 강경 대응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한 신뢰를 얻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토를 했는데 이번 자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자리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토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가 비토를 하든 말든 여전히 신뢰는 굳건한 것이다.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이 자리는 뭐 해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빙이 되려면 누군가의 입장은 굽혀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쪽 입장이 굽혀진 것이냐. 저는 뭐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지 조선일보가 친절하게 또 조언을 해줬어요. 김윤덕 선임 기자가 김윤덕 칼럼에서 칼럼 제목이 대통령실엔 충주맨이 필요해.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충주맨이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충TV라고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원자탄에도 안 깨질 콘크리트 벽이 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이러면서 질타하면서 충TV처럼 쉽고 재미있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 충TV를 김윤덕 기자가 이제 지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충TV를 만든 게 그러니까 충주시장하고 그다음에 7급 주무관이잖아요. 그 당사자가. 그렇죠.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막 깨고 저돌적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발적이고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머는 때로 원자탄보다 강하다. 충주맨의 이 무례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실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직접 전화를 했대요. 충주맨한테 뭔가 비책이 그 원자탄 같은 그 벽을 깨트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 천공이 아니라 하여튼 충TV한테 물어봤는지 충주맨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대통령 참모라면 윤 대통령과 짜장면 먹기. 윤 짜장은 윤 대통령의 멸칭이잖아요. 네네네. 대통령실 집무실 발로 차고 들어가기 같은 영상부터 찍겠다고 말했대요. 아, 네. 대통령의 엄근진 이미지부터 확 바꾸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김윤덕 기자가 충TV가 그랬듯 지금까지 해온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혹시 아느냐? 공무원 생태계를 교란했다는 이 엉뚱하고도 영리한 지방 공무원이 김건희 해법을 제시할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실 몸 발로 팍 차고 들어가가지고 김건희 문제 수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재밌겠는데요? 지난주인가 조선일보 사설을 썼는데 네. 이 콘크리트 벽 비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KBS에서 뭐 대담을 한다는데 대통령의 마음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취재를 했겠죠. 대통령의 마음은 이 자리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다. 예. 이게 몰카 공작이고 우리도 억울한 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어쨌든 부당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싶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하고 대통령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지금 있는데 그걸 깨야 된다. 이런 사설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똑같은 얘기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충주맨이 사실 없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충주맨을 안 키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충주맨이 아니라 지금 이준석도 못 키우고 네. 김기현도 못 키우고 나경원도 못 키우고 안철수도 못 키우고 심지어 한동훈도 못 키울 뻔하다가 지금 황급히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봉합하는 거잖아요. 예. 충주맨이 네. 충주맨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거기 가면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뭐 충주맨이 필요하다 이렇게 칼럼 써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있어? 그냥 발로 한번 확 차고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우리가 가죠. 네. 대통령실 그만두면 되잖아. 참모. 지금 갑시다, 우리가 댓글에도 지금. 댓글에 아까 두 명이서 이렇게 가리킨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저기가 천공 사무실이야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관석 비서실장이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29일에 지역구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접수 시작했는데 비유는 험지, 검수저는 양지에 출마 선언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오늘 동아일보가 또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용산 참모 검찰 출신 양지로, 전직 장관들은 한강벨트 격전지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다른 신문들은 우리 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른바 86 운동권 킬러 공천 한다. 요즘엔 또 킬러 공천이라 그래요. 이걸 네. 그 말 쓰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몇몇 인사들 얘기를 윤희숙 전 의원이나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태용호 의원이 갑자기 윤건영 의원 지역구 구로 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태용호 의원이 운동권을 잡으러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까지 덧붙여서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신문들은 킬러 공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는 용산 참모하고 검찰 출신은 양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비운 지역구 있잖아요. 해운대 갑. 여기에 그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법률비서관이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내려간다. 예. 이것도 양지 아니냐.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 경기 분당을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또 했다는 거예요. 같은 날에. 이것도
분당구는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강승규 전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경북, 홍성 예산 그리고 경북 구미을 뭐 이런 곳에 다 공천 신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용 의원 얘기도 했던 것처럼 이른바 비윤계로 분류되거나 이렇게 좀 외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에 나가가지고 제가 운동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이렇게 좋은 꽃길 깔아주는 만한 지역만 가는 거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또 쓰기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한데 이런 기사를 통해서 대충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짜고 싶은 그림은 어쨌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총선에서 성과를 남겨야 자기도 미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총선에서 뭔가 돌파를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거든 공천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거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또 나를 위한 길입니다. 이걸로 지금 설득을 해보려는 건데 그 일환으로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운동권 심판, 나아가서는 그걸 연결해서 거야 심판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요 공천을 짜기 위해서 내가 김경률 비대위원도 여기다가 출마를 좀 이렇게 좀 붐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 또 이제 윤희숙 전 의원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설명을 하는 건데 가령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난번에 사과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취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논리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 출마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붙었을 때 누가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야죠, 사실. 네. 또 사천 아니냐 이러면서 화를 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공천과 관련돼서도 뭔가 이심전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의심을 사실 뒷받침해주는 구도가 이런 동아일보 기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 그리는 그림이 한쪽에서는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한강벨트나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비윤 중에서 경쟁력 가진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 한강벨트 같은데 좀 되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여전히 험지지만 그래도 조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데다 배치하는 전략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원하는 윤심 공천이 그래도 보장되는 데는 가령 지금 그래도 좀 수도권 중에서 좀 유리한데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좀 보장을 해주고 나아가서는 좀 나중에 아마 결론이 나겠지만 영남 같은 데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이 윤심 공천을 그런 걸로 나름대로는 합의를 해나가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정권 심판으로 어느 정도는 희석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합의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수상한 거죠 지금. 뭐든지 일관성이 네. 좀 있어야 돼요. 김경률 비대위원 가가지고 손 한번 번쩍 들어주고 여기 출마하겠습니다. 마포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사천이라고 막 공격했잖아요. 바로 물러나라 막 그랬죠. 또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 대화하면서도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맞붙겠다고 가면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왜 사천하는 거야?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일관성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랬다 저랬다 아니 그 뒤에는 김건희 뭐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물밑에서 공천에 관여하는구나라고 하는 의심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윤희숙, 임종석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또 발끈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그것이 별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천 관련해서 사천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이라고 대통령실이 여기지 않을 정도의 물밑 작업이 있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자라는 어떠한 식으로든 서로 간에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된다는 거네요. 밤에 비대위원장이 있다잖아요. 밤에 비대위원장이 다 후보들 정리해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누군가요? 아니, 이거 저도 들었어요. 그냥. 네. 네. 제가 지금 그 실명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 유튜브라서 괜찮아요. 이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을 얘기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중에 누가 경제 살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예. 행동을 한 이후에 이 자리에 예비 후보 등록한 분이 있는데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거든요. 네.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 맞아요. 그분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제 투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간에서 볼 때는 아니, 저분이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이면 저분이 윤심 후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오히려 이분이 지금 눌리고 윤희숙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사과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등에 업고 공천을 받는 것처럼 되니까 분위기가 수상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대통령실이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의 어떤 구도로 따지면은 네. 대통령실이 이거 뭐야 이렇게 반기 한번 낄만도 한데 네. 반기 얘기는 좀 이상한가요? 네. 그럴 만도 한데 조용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교감과 뭐 딜이라고 하면 딜이고 교감이라고 하면 교감인 거고 뭔가 조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율이라는 영역은 공천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양쪽에서 조율하는 양대 의제가 공천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일 텐데 네.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응 수위라든가 서로 간의 메시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조율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해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 세간에서는 한동훈 1승이다. 뭐 이게 뭐 누가 이겼냐? 그렇죠. 뭐, 미래 네. 권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 또 다르게 보시는군요. 자, 아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권 오히려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이겼다 또는 정리했다? 아니, 뭐 이겼다 거기까지는 누가 아니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물밑 조율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짜고 있다. 그 그림은 한동훈한테 뭐 86 운동권 척결을 뭐 제1순위 아니 어쩌면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예. 거기 대통령실이 협조하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협조하고 좀 험지에 나가가지고 저는 희생양이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 험지로 내보내요. 막 내보내가지고 구도 만드는 데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림 만들어주지만 실제로 당선돼서 돌아오는 건 다 윤심이야. 참모들이야. 이렇게 구도 만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하나도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유가족이 또 오체 투지를 진행했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운데요. 오늘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거든요. 자, 이 이태원 유가족 오치 투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1.5km 오체 투시했다고 하는데요. 1.5km나요? 네. 아이고. 이태원 특별법 마지막 몸부림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뽑은 제목이더라고요.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1.5km 차로 위를 오체 투지 자세로 어디서부터 기고 가신 거예요? 또 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태원역부터? 출발점, 네, 예. 맞아요. 이태원 1번 출구 아, 땅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오체 투지를 했다고 하는데 기고 또 기었다 이 표현이 가슴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유족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특별법이 공포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몸부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뭐 종교단체, 교단 종교인까지 합쳐서 모두 45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특별법이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뭐 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내용도 많이 뺐지 않습니까? 네네. 특검도 빼고 네. 특별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상당히 이제 여당 입장도 많이 들어주고 해서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건데 이마저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박영수 유가족 아들을 잃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체투지 하시면서 추웠던 그날 아이들이 느꼈던 체온이 그대로 내 몸에 오는 것 같다. 바닥이 굉장히 차가운데 그 아이들이 느꼈던 체온을 본인도 내 몸에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원래는 이 행진 막았었다면서요? 네, 경찰이 행진하는 거 막았었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 시위 요즘에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법적으로 원래 안 되는 데인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경찰이 주요 도로란 이유만으로? 네, 주요 도로라는 이유를 대면서 금지 통보를 했는데 법원이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러면서 허용을 했어요. 할 수 있었는데 보통은 대통령실 맞은편, 그러니까 네. 국방부 맞은편 길 건너에서 집회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국방부에서 길 굉장히 그 큰 차로 있죠? 예, 큰 차로 8차로인가? 건너서 예. 건너편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그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한 건 처음 아닌가요? 네, 그죠?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 어떤 정치 성격을 갖고 있는 집회나 시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법원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유족들이 삭발했죠. 예. 철야 삼보일배했죠. 그리고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하고 삼보일배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법 공포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족들이 더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제도 이제 보도를 언론들이 했지만 예.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다. 우리 추모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걸 발표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 법은 거부하면서 네. 법은 거부하는데 지원책을 뭔가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해주겠다 예산으로. 예, 그 부분에 유가족들이 더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생자 김현수 씨의 어머니 김하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96번 신고했는데 11번으로 조작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 삭발하고 오체 투지를 하는 게 마치 보상이나 지원책 때문에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고 저희가 더 어떻게 설명해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가족이 한 말이 유가족들은 한 번만 만나보면 거부권 얘기는 나오지 않을, 유가족들을 한 번만 만나보면 거부권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분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하시는 거는 지금 어떠한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 진실규명, 재발 방지, 원인이 무엇이었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하루라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날이 없는데요. 이준석은 왜 이럴까?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된다 이 문제를 또 발언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네. 이런 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경찰직이나 소방공무원을 가려면 군복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소방과 경찰을 하기 위한 소방이나 경찰의 어떤 이 직무를 하기 위한 사람은 반드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네. 여성으로서 소방이나 경찰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병역을 이행한 상태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성들은 부사관부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자원을 하더라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형평을 맞추려면 여성도 병사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으로서 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불러줘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의무직렬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군복무를 네. 맞춰야 이 소방이나 아니면은 경찰, 해양경찰, 교정 이렇게 4개 직군에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군복무를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데 네. 오늘은 김민하 평가가 분석을 많이 해줘요. 왜 갑자기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 무임승차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준석 전 대표 방식의 말하기와 그 사고와 그 정책적인 어떤 뭐 노선이죠. 그러니까 뭐 갈라치기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갈라치기다라고 접근하면 그러니까 늘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갈라치기다라고 접근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갈라치기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 뭘 얘기하냐면은 여성 의무 복무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자기는 여성이라는 단어 얘기하지 않았다. 아니죠. 여성들이 남성하고 동등하게 병역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왜냐면은 요 얘기에 지금 그 빠져나갈 구멍은 여자들 군대 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쓰진 않았죠. 하지만 그 뜻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해랍니다. 그러니까 소방 경찰이 뭐 교정직이 되고 싶으면 군복무를 하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죠.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싫은 사람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저는 공익구미원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여성 군복무 의무와는 다르다. 아마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라치기가 아니다 이럴 건데 네. 지금 항상 근데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갈라치기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여성을 군복무를 하게 의무화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노인들과 관련돼서 노인들의 어떤 교통복지를 줬느냐 뺏었느냐 이게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어떤 이 소위 말하는 2030 남성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승을 해서 그런 것들을 편승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극하고 그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통해서 사실 뭐 이렇게 대중추수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하는 정치만 왜 계속 반복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가령 노인 무임승차 관련돼서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을 예를 들면은 이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뭐 구조조정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가령 왜 노인과 뭡니까 청장년층을 가르고 또 노인도 왜 역세권에 사는 노인하고 그렇지 않은 노인을 가르고 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또 지금 방식도 가령 이 남녀를 가르고 또 여성도 소방과 경찰을 하고 싶은 여성과 예. 그렇지 않은 여성을 가르는 방식으로 왜 접근하는 정책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의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갈라치기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갈라치기 전문가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 무임승차 얘기할 때도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젊은 세대가 우리는 억울해. 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데 노인들은 왜 이렇게 공짜로 다 타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감정들을 자극한다거나 물론 그걸 거기 안에 자극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음.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가장 많이 하는 역을 봤더니 경마장 역이다. 마치 무슨 도박하는 노인들인 것처럼. 근데 그분들 사실은 젊을 때 세금 다 내셨고 미성년자 아닙니다. 경마장 국가가 다 허용한 시설이에요. 성인이 오락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젊은이들이 볼 때는 저기 가는 노인들 이렇게 보게 표현했어요. 집에서 고스톱 치는 건 괜찮고 경마장 가는 건 안 돼요. 고스톱만 쳐야 네. 되나요? 젊은이들이 뭐 홍대 가는 것은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게 지하철 말입니다. 타고? 저기 이태원 가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나?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남녀 갈라치기 하고 예. 재미를 봤잖아요, 좀. 사실 재미 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득을 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그 반대부도 있기는 했었지만 계속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통해서 나는 한 20%만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내 목표는 거기야. 이걸 아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정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많이 미칠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또 하나 좀 소개해드릴 만한 기사가 있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이 조선일보가 병역 명문가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이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면에다가. 예. 병역 명문가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가족 1대부터 3대까지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군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집안일 경우에 병무청에 신청하면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명예로운 거죠. 네. 2004년부터 선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선정이 됐대요. 부친이 고 정진탁 상사인데 6.25 전쟁하고 베트남전 참전 용사,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하고요. 287개월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육군 정훈장교로 33개월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했고 예. 아들 정유건 씨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3대가 이제 복무를 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는 또 다른 의원들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의원이 있는데 지금 총 3명이죠, 그죠? 네, 3명인데요. 현역 의원 중에 서삼석, 김민기 의원이 또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왜 없느냐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그 밑에 예. 아니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에 병역 명문가 의원이 없는 것은 문제다. 이런 병무청 관계자의 코멘트를 달아놨고요. 앞으로 공천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붙여놨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은 예. 3대가 군대 간 가정은 일반 국민 중에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을 텐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금 신청을 물론 본인이 한 거지만은 3명이 있다라는 네. 게 조금 서글퍼지는, 뭐 물론 저는 공익근무 의원인데. 근데 그건 전부 다 현역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거는 네.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국회의원 가정에 이렇게 없다는 게 저도 좀 저는 서글픈 선정될 생각이 거라는 들어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조카 중 한 명이 이 공익을 하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자, 공익이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기후동행 카드 29일에 발매가 됐죠. 이게 뭐고 지금 품귀 현상 돼서 뭐 웃돈까지 있다고 하던데 소개해 주시죠. 기후동행 카드라는 게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팔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카드 원가 자체는 이제 3,000원인데,
이게 6만 얼마를 월 충전을 하면은 무제한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은데 네. 다만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핸드폰에서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되는 거여서 따로 실물 카드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되고 아이폰에서는 되지 않아서 아이폰 이용자들은 실물 카드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서울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경기도로 가면 내려가지고는 영무원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따로 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딱 찍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직 이 지자체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이 실물 카드를 사서 지금 호응이 좋은데 그런데 준비된 실물 카드가 동이 나가지고 지금 품귀 현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뭐 이런 중고 거래 앱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아까 실물 카드 원가가 이제 3,000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판매한다. 심지어 6,000원까지 지금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서울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데 출퇴근 인구까지 포함하면 네.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서울 안에서만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그럼 좀 많이 만들면 안 되나? 오세훈 시장. 자, 오늘 뉴스 보고 오 시장님께서 어떻게 발매 많이 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준 뉴스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구 후보를 가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가졌고요. 당정 협력 한 팀이다 강조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차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공천 강조하면서 전략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비명, 친명계 갈등이 또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 본색. 이번 주부터 8시 반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8시 반으로 옮겨진 정치본색 두 번째 코너 심층 토론. 오늘은 공천권 문제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2부에서는 주로 데이터와 통계, 설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그리고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에 쉽바에서 뵀잖아요. 맞아요. 예, 네. 첫 번째 프로그램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1회 그 진행자, 아니, 그 패널로 나갔었는데, 예. 쉽바 요새 재밌다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 웃겨요. 조수진 변호사님이 다 띄워주신 영향이죠. 마중물이 되었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1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1회가 제일 재밌었대요. 우리 엄마가 너무 재밌대요. 아, 저희 부모님도 제일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윤희용 센터장님, 네. 이렇게 두 분 나오시는 건 처음이잖아요. 예. 네, 미디어에 예. 그 연합뉴스에 계실 때, 예. TV에 계실 때 뵙고 그랬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스픽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예. 저희가 엄청 라이징하고 있죠.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가 정말 전통 미디어인지, 레거시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예. 네. 정계현 대표님 보고 계시죠? 네, 좀 전에 이렇게 사무실 계신 거 봤는데요. 예. 자,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핫한 뉴스는 윤석열 한동훈 2시간 37분 회동입니다. 그죠? 잔불 진화. 지난번에 그 화재 현장에서 눈 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다리게 하기도 했고 화재 현장에서 상인들을 안 만나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90도. 90도 인사받고 이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오찬을 하면서 뭐 그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배석을 시켜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민생 얘기 했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늘 가리키면서 저기를 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김건희 명품백 사과 수위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공천 주도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형식상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봉합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화재 현장에서 사진 찍었던 거 그게 어쨌든 외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시그널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네. 이 정도로 가깝다 그렇게 멀어질 사이가 아니라고 이제 물리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면 화학적 봉합은 어제 오찬을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만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2시간 30분 정도 대통령실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간도 충분하고 이 모인 사람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실제 우리가 민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정 간의 화합,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화학적 결합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고요. 내용적으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나오지는 않았을 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완곡한 설득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적인 스타일이고 굉장히 호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 배석자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당에서 뭐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불편한 표현들을 외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네. 대통령실에서 이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주도할 거니까 KBS 나가서 앵커 만나서 대담도 할 거니까 우리가 좀 주도해서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복잡하게 꼬여있는 공천 갈등에 대해서 앞으로 불거질 공산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예, 윤희용 센터장님.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직무수행 평가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부정평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예, 지난주 이제 한국갤럽에서 금요일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 12월 말에 약간 쉬었고 1월 달에 보면은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붉은색인데요. 33%, 32%, 31%로 이제 계속 하락을 했고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부정 평가예요. 그게 58% 지난 그 전주에서 63%로 올랐으니까 와. 사실은 긍정평가만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30에서 31이니까 별 변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론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보이는 수치의 높고 낮은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그거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수치의 높고 낮은 외에도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렝스가 있어요, 스트렝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은 예. 아주 좋아하는 경우 있고 덜 예. 좋아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 여론조사에서 보도에는 좋아한다 몇 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싫어한다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나 그냥 약간 싫어했는데 그냥 싫어한다 몇 프로라고 하는데 네. 그 강도들이 변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평가의 지금 수치도 이번에 높아져가지고 주목이 되는데 그 강도가 사실은 다른데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응답할 때 이런 거예요. 되게 사점 척도로 묻거든요.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예. 대체로 잘 못한다, 매우 못한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3번, 4번 누르는 게 문화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솔직한 의견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들은 다 3번, 4번이 높아요.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그거가 이제 높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 평가를 보면 매우 못한다가 높아요.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건 약간 특이한 경우인가요? 이전엔 잘 없던 현상이니까 사실은 그만큼 물론 이제 한국갤럽은 두 개만 잘한다 못한다만 있는데 다른 좀 MBS 조사나 네. 이런 사점척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ARS 조사에서는 워낙 강한 분들이 응답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반적인데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조사라고 불리는 데에서는 네. 3번, 4번이 높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평가에서 4번이 높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바로 내가 정말 싫어요 이러긴 좀 얘기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나 착한 대체로- 사람인데 합리적인 사람인데 아.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비토층들이 사실은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은 이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에서도 이번에 예. 나올 수 있다. 한국갤럽은 잘한다 못한다 2점 척도만 있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그 강도가 이렇게 수치의 상승으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대 65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네. 뭐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밑바닥 민심 준 전문가로서 이제 보자면 65대 네. 25 정도로 놓고 봐서 25에 가까워지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부정이. 긍정이. 근데 네네네. 부정이 65에 가까워지면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임덕의 전조 현상이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본다면 많이, 예. 레임덕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죠. 이 예. 수치를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1월부터 사실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정책 발표하고 민생 토론회를 6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가 이렇다는 것은 한동훈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예. 국정 지지도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성찰 좀 필요한데 전혀 지금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요 갤럽 조사에서 지역을 좀 봤는데 네네. TK, PK 쪽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TK는 잘한다가 49, 못한다가 47이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38대 56이에요. 오. 잘한다가 38, 못한다가 56입니다. 부산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의미 있네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전국에서 과연 영남 지역, 특히 PK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치를 대통령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예. 아닌가? 이게 대통령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 안 하거든요. 국정 수행 평가 일 잘하냐 긍정이냐, 못하냐라고 예, 묻는 부정이냐.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지지하지 않지만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국민들이 예. 사실은 매우 이렇게 전략적이거나 정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특성이 여기 나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이 탄력도, 변화도가 큰 지표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면 올라가게 돼 있고 잘못하는 걸 많이 보여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잘 안 변해요.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는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의미거든요. 마음속 깊은 데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일주마다 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균등하게 쭉 가거든요, 되게. 예, 예. 근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변동성이 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변동성이 지금 탄력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우리 시사에서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잘한 것을 보여줬는데 반응도가 안 나타나는 거죠. 아, 잘해도 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계속 30% 초반대로 그건 가버리는 왜 거니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축적되어 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고정관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고정관념, 비토 인식 이것들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역 돌면서 GTX로 지금 전국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나타나니까 이게 아마 고민일 텐데 지금 이제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특이한 게 이제 하나 있었어요. 예, 뭐냐면은 한국갤럽이 이제 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한테는 왜 잘하냐 그 이유 대라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한 사람한테는 왜 못하냐고 물어보는데 예. 왜 못하는지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관식으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부정평가 이유 저희가 이유죠. 표 아까 준비했죠. 이제 한번 네? 보겠습니다.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는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다 2% 정도였어요. 2%. 근데 요 지난 주사에서 9%가 는 거예요? 7%가 늘어나서 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잘 못한다고 하는 그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이제 인식하겠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충돌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확산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새 국민의힘 지지율이 4%나 반등을 했다 그래요.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민주당도 지금 40% 답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정당 지지율 추이 이번 주 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25일, 새인 거예요. 26일 이틀 동안 네. 조사한 거네요.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스픽스 보시는 분들은 매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갤럽은 자체적으로 매주마다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조사해서 거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니죠. 일주 단위는. 그러니까 한 달 단위를 통해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것인데 예.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6%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35%인 것이니까 예. 뭐 수치상은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제 수치상은 1% 포인트 예.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변화는 없지만 한 달 간격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크게 나타났다고 아까 이제 서울경제신문 의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그럼 분석을 예. 해볼게요. 박영식 에디터.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여러 가지 민생 토론회 사실 거기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규제를 풀어야 된다, 뭐 감세를 해야 된다, 솔깃한 얘기들 많이 풀어놨는데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는데 예. 한동훈과의 충돌 이후에 국힘 지지율은 지난 한 달 동안 4%나 반등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분석들을 하거든요. 데이터만 봐서는 이것이 한동훈 효과다. 또는 이재명, 윤석열 구도에서 이제는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총선 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한동훈 효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으로 인한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라고 보는 거는 맞는 컨벤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시즌이 지금 이제 이미 총선 시즌이지만 공천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 2차전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 중에 실수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사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으로 논란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윤희숙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맞아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연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 감각이 있는 인물이냐 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불거졌던 문제가 대통령과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때문에 그 1차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2차전도 똑같이 시작을 갑자기 윤희숙을 언급한다? 이게 또 다른 사천 논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수를 답습하는 사람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완곡하게 설득까지 하는 자리가 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또 윤희숙 전 의원이 언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실수가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지금과 같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 한동훈으로 인한 일시적 컨벤션 효과는 이제 아마 사그라들 거라는 좀 전망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게 사그라들 거다. 자, 우리가 아까 부산 민심 한번 봤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라는 응답자가 한 달 새에 12포인트나 늘어났어요. 네. 아까 이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그래서 뭐 지역구 투표를 이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하겠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 표에서 예. 충청권만 이제 따로 떼어서 본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표네요. 보게 되면 빨간색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그 전달에서는 4차에서 32%였는데 5차 이번에는 44%가 나왔다. 그러니까 12%포인트가 올랐다. 그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에선 47%, 5차에서 47%니까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제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사의 일부분으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충청권을 우리가 뭐 영남과 호남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제 충청권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지역을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체 결과에서 오차 범위 얘기하잖아요.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얘기하잖아요. 근데 1000명 결과일 때 그런 거예요. 1000명 결과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그러면 1000명일 때는 전체 결과가 6.2% 포인트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건데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그 오차 범위가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충청이나 호남이나 TK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20% 이내의 차이를 우리가 이거 매우 의미 있고 엄밀한 변화라고 단정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앞으로 화요일마다 2부에서는 이렇게 네. 설문조사를 가지고 총선까지 쭉 분석을 해볼 텐데 네. 그래서 약간 기초 개념을 저도 네.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면은 지역으로 가면 지금 1000명을 조사했다라는 거는 네. 여러 명을 조사해서 응답을 한 사람이 1000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거는 6% 아래 위로 6%까지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네네. 그런데 이게 지역으로 가면 오차 범위가 더 커지는 크다는 거죠. 거는 네. 1000명 중에 지역별로 1000명씩이 아니라 지역으로 치면 사실 100명일 수도 있고. 충청이나 호남이나 TK는 1000명 중에서 100명 정도거든요. 아. 100명, 101명 뭐 이 정도거든요. 10% 그러면은 정도이기 한 때문에. 3, 4명만 마음 바꾸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이럴 수도 있다 이런 5천을 말인가요? 하도 커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치 변화를 뭐 5%, 10%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추세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이제 있는 것이고 이제 기사에서 미디어에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는 뭐 충청권에서 이제 그렇게 우호적으로 하는 기류가 발생할 조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뭐 이제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충청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수성을 해야 되는 아마 차원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난번에 많은 의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음. 제가 이제 선거 캠페인 여러 가지 이제 쭉 오랫동안 봤을 때 이 캠페인에서 좀 민주당은 밀리고 있는 상황. 아 그렇게 볼 수 그리고 있다. 예, 여당은 지금 논란이 있지만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팩트도 인지하고 하지만은 많은 일반 대중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게 안 나가면 네.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예,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많은 일을 했어도 대중이 모르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다.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로 좀 느끼는 게 저도 예.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고향이 대전, 세종, 풍청이어서 아 그러세요? 예, 오피니언 라이브를 들으러 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슈 민감도나 지역 민감도가 좀 높은 분들이라서 실제 네.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받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대전, 세종, 충청의 제 고향 친구들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급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언급하신 국민의힘 후보를 차기 총선에서 뽑겠다라는 그 여론은 네.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뽑으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가세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윤한 갈등 이후에 PK 부산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대한 좀 지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보인다까지는 분석 가능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되는 포인트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수도권 선거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리고 공천 신청은 하지 않았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근데 이제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유승민 잔류 점점점 아쉬울 이 각세울 윤 고민될 한. 그러니까 이준석은 유승민 나 정말 모셔오고 싶었는데 아유 아쉬워라. 그동안 얼마나 모시려고 했어요. 그렇겠죠. 너무 아쉽겠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이트 싸우자 이제 유승민 난 너무 싫어. 네.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와 저 유승민 키웠다가는 저 잠룡인데 저 고민된다. 일단은 이게 이렇게 봐야죠. 사실은 한국적 표현을 한다면 대장하다가 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유승민 의원이 네. 아. 사실은 자기는 이제 대권 주자인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누가 봐도 대중적인 위세, 대중적인 인기, 향후의 가능성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이제 전 대표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 가서 여러 의원들 중에 한 명 좀 더 주목받는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그냥 이제 원어브 내부로. 본인이 리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의 이후의 대선 주자로서의 그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왜냐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어떤 태양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여기에서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있고 또 뭐 다른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네. 혼탁스러운 상황에서 네. 위기를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기대에 그것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보다도 불확실성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한 측면이 네. 저는 있는데 그것이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효과로 결과로 가져올지 여부는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제가 짧게 첨언만 하자면 사실 뭐 긴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제 센터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유승민 전 대표의 국민의힘 잔류 결정을 예상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의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 관심 없을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은 뭐 이제 대선 경선에서 무속 논란 때문에 충돌하기도 했고 그렇게 일을 갈면서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 얼마나 대단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마음을 써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뭐 그렇게 했구만 정도로 생각할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사실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 잔류한다고 해서 차기 경쟁자까지 지금 생각할 만한 마음적인 여유가 있을까?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용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뭔가 쓸 것 같으세요? 예, 일단은 이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이제 레벨이다. 이게 포용하고 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한동훈 위원장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캐릭터상 그렇게 예상이 된다. 예, 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도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방금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엄청난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제 기류가 거기 힘이 더 세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막아준 것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분 그래서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출마할 기회를 줄 가능성 저는 이제 있다고 보고 매우 존중하고 대우를 갖춰서 해줄 거라고 보고 뭐 선거 이후에 만약에 이제 가서 이기면 본인은 더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졌을 때 문제인 것이지만 이기는데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뇌피셜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예.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유승민 전 대표를 만약에 이제 그런 카드로 활용을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없이는 일단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경선에도 네. 엄청난 구원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걸 허락해 주실까? 첫 번째고 만약에 허락을 해야 된다면 허락을 받는다는 건 아예 그냥 깔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입니다. 저도 뇌피셜이니까. 네. 근데 그런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은 아마도 양지 출마가 아니라 험지 출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등 떠밀어서 험지로 내보낸 다음에 그 정도의 카드로 쓰는 것은 가능한데 여기서 또 다른 단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카드를 받겠냐.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수단, 볼트와 너트로 활용되는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봐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를 뒀다. 그러니까 탈당해서 신당으로 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국힘에 남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힘 받았던 배신자 프레임을 네. 이제 깨고 이번에 깨고 이번에 만약에 출마를 못하더라도 더 큰 것을 노리겠다.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판을 깔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 내 공선 갈등 이재명 대표가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날 이재명 대표, 임혁백 공관위원장,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3명이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공천 해야 한다. 전략공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예. 최대 50개 지역에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공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뭐 친명, 비명 간의 이 공천 갈등 수습이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의석수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갈등이 분출될 소지는 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전 높다고 보고요. 물론 전략공천, 개혁공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선택을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단칼에 뽑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스탠스를 갖추기엔 지금 정치적으로는 뭐 이제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여전히 뭐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대목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좀 낮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공관위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분이 만나서 얘기한 부분은 지금 컷오프에 들어갈 만한 현역 의원들까지 지금 언급이 됐다고 보도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도 50여 개 지역을 한꺼번에 뭐 개혁 공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천에 대한 선택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 정도의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것들이 이제 실제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정치는 우리가 뭐 팩트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잘했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야 사실은 그 잘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물갈이들을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그렇지만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서의 갈등 양상이다라고 외부에 비춰지게 되면 사실 실제에 비해서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제 보면은 불출마한 의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뭐를 한다 이런 것들로 전환시켜가지고 어필을 하는 것들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쉬운 봤을 분들이 때. 많죠. 예. 예, 이탄 의원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이제 공천의 변화라든가 새로운 변화 이런 흐름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들로 이어지면서 혁신 공천을 어떤 경쟁 정당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불출마를 했는데 그건 그대로 그냥 나름대로 또 나머지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선거 전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메시지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너무 당연한 말씀이 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뭐 상대 정당 대비 얼마나 개혁적으로 공천을 하느냐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프로세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제로 지금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공천의 정당성을 이재명 대표가 확보하느냐가 뭐 제일 중요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개편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심층 토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그리고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예,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안보 전문가이자 김종대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뭐 이렇게 개편한 기회는 또 처음 뵙습니다. 글쎄요, 새롭습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뭐 요즘 뭐 시중에 아이돌급 스케줄이라는 소문은 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뭐 그래도 좀 바쁜 편에 속하죠. 예, 아이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 김건희 특별법이요. 예. 특검법 뭐 총선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민주당 관계자 발언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표결하면 99% 부결이지만 아하. 총선 이후에 뭐 처리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해라 그렇게 세게 얘기해놓고는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안 낼 때 그렇게 광장에서 탄핵 안 내라 할 때 민주당이 했던 말이 뭡니까? 지금 발의하면 99% 부결되니. 그때도 99%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렇죠. 화가 나네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안 내려 그러다가 광장에 이제 11월에 100만 시민이 모이자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탄핵안을 지금 내자고 했던 건 정의당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순간 이제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해가지고 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다가 급기야 시민이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사이에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지금도 김건희 마찬가지. 특검법 맞아요. 김건희 특검법 지금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범들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공범 재판 끝나면 중단됐던 공소시효가 모든 그 주도자들이 다 같이 다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있는 40% 정도의 계좌에 연루가 돼 있는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특검법이 필요한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만지작 지금 총선 그게 앞두고 최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아닙니까?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몇몇 독소조항 빼면은 받을 것처럼. 예. 결국 그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민주당이 큰 착각에 빠진 게 예나 지금이나 네. 이런 특검 전국으로 가고 거기서 어떤 그 광장의 맨 앞줄에 서서 외쳐야 될 때 항상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결국 특검을 총선 이후로 이렇게 표결을 붙이자는 얘기인데 총선 이후에는 최상병 외압 의혹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게 더 커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 특검하고 이거 섞을 필요가 없어요. 최상병 외압 특검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특검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쟁점이 최상병 특검의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관여했다. 아니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예, 관여했다. 직접,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수사의 성격 자체가 이 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그 최상병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건데 그걸 막았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네. 수사단장의 외압을 행사했던 그렇죠. 사건이고 그걸 심지어는 항명이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외압이 실제 있었느냐만 밝혀지면 네.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정당한 지시에 저 복종을 안 했다는 게 항명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당한 지시가 있었다니요. 저기 국방부 장관이 그 저 최상병 그거 저기 수사단 그 보고사항 다 결재했고 일사단장 보직 해임 다 제가 했고. 네. 그런데 예,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걸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뒤집은 거에 저항했다는 게 항명이에요. 그럼 이 뒤집은 게 정상적으로 됐냐?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데 네. 공수처가 느려 터진 거 하나는 또 아주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술도 다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특검으로 가는 게 순리고 당시에 용산의 대통령실이 8월 초에 어떤 외압을 행사해서 예. 사건이 이 평지풍파를 이루게 됐는지 이 흐름을 진상규명을 안 하면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 하려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돼. 아. 그러면은 아. 저기 그 명품 뭐 수수다 뭐 네. 양평고속도로다 주가 조작이다 하는 건 예.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이거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예. 그 부부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가서 총선 이후는 또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 민주당의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바라본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바로 처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재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또 일정을 밟아서 최상병 건을 처리하는 게 맞겠네요. 2월 중에만 하면 네. 된다고 봐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는 게 맞냐? 이래가지고 거부해서 재의결에 지금 되게 됐는데 이해 충돌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그 헌법 소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난 이건 이해가 가요. 네.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신중히 익혀서 좀 더 국민의 어떤 여론을 모아서 특검을 한번 재의결해보자. 이런 건 정치 과정이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난 이해가 가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총선 때까지 김건희 이슈를 질질 끌면서 총선에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 총선은 특검의 그 연대로 가야 되는 총선입니다. 이건 민주당의 선거도 아니고 정의당의 선거도 아니고 제3지대 선거도 아니고 모든 야당이 특검에 관해서 완벽한 공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정당 정파든 간에 다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이뤄낸 게 김건희 특검 국회 의결이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저기 그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 선거를 할 수 있는 핵심 의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사과 한마디 안 하고 특검도 거부하고 이런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난 이건 적절한 어떤 지향이라고 봐요. 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총선 이후로 미룬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 버리면 적전 분열 내지는 무장 해제 해가지고 야당 각자 도생 이 판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렇게 역시, 말이 역시. 됩니까 이게? 역시 군사 전문가셔서 무장 해제. 저 손자병법을 무장 해제다. 열심히 읽으면 돼요. 예. 자, 북한이요. 주말에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거 이름도 어렵습니다.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이게 SLCM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의미가 뭐예요? SLCM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SLBM. 그러니까 Sea Launch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있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예, 예, 그게 예. 이제 북극성 3호라 그래가지고 고체 연료 미사일로 해가지고 큼지막한 게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건 예전부터 북한이 열병식에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냐? 예, 예. Sea Launch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밸러스틱 미사일이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항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 요게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모르는 분들이 많겠다. 예, 예, 저도 몰라요. 탄도는 정해진 그 포물선을 예. 그리면서 이렇게 정해진 예정된 탄도로 가는 거고, 예, 예. 순항 미사일은 순항한다. 미사일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형 지물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오. 저고도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좀 느리긴 하지만 야, 문과로서는 어. 너무 신기술인데요. 미사일이. 그렇죠. 느리긴 하지만은 대신 예. 불규칙 궤도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수학적으로 탄도 계산해서 요격할 수가 없고. 추격이 어렵겠네요. 요격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고도가 낮으니 레이더에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작고 빠르질 않아도 이게 더 위협적인 건데 북한이 이걸 잠수함에서 쏜다. 이 뜻은 예. 이제 SLCM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다. 크루즈 미사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이제 크루즈 여객선 하면은 왜 네. 섬 사이를 누비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크루즈 아이, 좋네요. 여객선 근데 이렇게 미사일이라서 비유하면은 무섭네요. 이렇게 좀 쉬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화살 그 31이라는 명칭이 붙은 시리즈인데 예.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요. 핵이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북한의 예. 전술핵을 발사하는 투발 수단이 많아요. 예. 뭐 탄도탄 지대지 미사일, 뭐 대구경 방사포 많은데 잠수함은 특별해. 쏘는 게 안 보여. 예, 예, 예. 지대지 미사일은 어디선가? 그래도 쏘는 지점이 파악이 되는데 잠수함은 옆에서 쏘는지 뒤에서 쏘는지 어디서 쏘는지 몰라요 우선. 그리고 기습에능한 데다가 은밀하게 그러니까 생존성이 뛰어나죠. 한미가 그걸 갖다 잡아내려 그래도 예. 은밀하게 그 은닉돼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쏘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 근데 그렇게 무서운데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 야, 이거 무서운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심의 일착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쏜 장소가 신포입니다. 예. 거기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도 이거 심상치 않다고 봤던 건 잠수함 발사 아니냐 이랬는데 때마침 이튿날 노동신문에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 가서 예. 그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걸 지도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관하고 그래서 핵 잠수함 이래가지고 사진을 다 보여줬어. 점검하고.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예.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걸 다 보면서 지금 외신에서 한반도 전쟁 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미사일 얘기를 계속 이제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데 미사일 능력이 계속 진일보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일, 핵드론, 그러니까 북한식 주체 무기인데 다양한 이 공격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새해 들어서 지금 7번째 무력 도발이에요. 그런데 뭐 유엔 결의를 위반하거나 이렇게 대놓고 선을 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도발하는 건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의 6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제재할 수단이 원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탄도 미사일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요즘 유엔 안보리가 식물위원회예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합니까? 북한 문제 나오면은 중국,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편 들고 그러니까 몇 년째 개점 휴업이에요. 몇 년째 개점 휴업이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를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 위배되는 거, 위배되지 않는 거 섞어가지고 다 해버려요, 북한은. 뒷배가 있으니까. 특히 러시아가 돕고 있잖아요. 아, 이거. 네,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핵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유엔이라든지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어떤 제재력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미국도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한국 편 안 들고. 그러니까 더더욱 외교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특히 사이버 동행 훈련을 그렇게 비난을 해요. 음. 이게 뭐 북한에서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번에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한 그 외화벌이를 하는 걸 차단하는 사이버 훈련을 한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가지고 뭐 중국 등지에 해커를 보내서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뭐 이런 걸 한다는데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 비트코인 같은 사이버 자산이 왜 그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에 풍미했느냐. 예. 탈취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탈중앙화된 화폐 자산이지만 예. 이게 복제가 된다거나 탈취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한 번도 어. 무슨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제는 정식 화폐가 아니라도 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안전자산이 된다. 이러니까 어쨌든 높아진 거예요. 원리는 맞아요. 몰라도 돼. 사실 범죄에서 대금으로 네. 많이 지급된다. 이거는 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 그것도 안전한 거래라고 본 그래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랬는데 북한이 가상자산 화폐를 탈취한다. 이런 얘기를 일단 대부분 이제 퍼뜨려 놓은 상태에서 예. 그걸로 외화벌이를 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사이버 훈련을 해야 된다. 사이버 교란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남한을 정벌하겠다. 한미연합 훈련하면 거기가 정벌의 목표가 될 거다 하는데 이 사이버 훈련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그 외에 뭐 연합 훈련을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본하고 협력하는 가장 핵심 분야가 사이버 협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양국의 사이버 협력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실체가 명확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위협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말씀도 드렸고 무기 수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중국의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등 그 북한 중국 대표단이 북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북한 관리 들어간 거냐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는데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북중러는 동맹은 아니지만 삼각관계에서 어느 두 쪽이 밀착하고 한쪽이 소외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게 그동안의 역사적 관성이자 맥락이다. 그런 면에서 그 중국이 그 북한에 굉장히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게 많지가 않아요. 뭐 식량이나 에너지나. 네. 오히려 북한이 안 받아요. 전에 그 60만 톤 준비까지 했는데 북한이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돼 있고 에너지 문제가 호전돼 있는 거에 대해 중국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봅니다. 이게 러시아가 뒷배 역할을 해준 거야? 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던 거야?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지렛대를 갖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최선희 이제 외무상 만났는데 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주에는 저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1월 중순에.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엔 또 중국 만난다는 거. 바쁘시네요. 예. 바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묶어서 반미 네트워크를 교두보를 갖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부터 얻을 게 있다. 이런 어떤 고전적 전략입니다. 예.
자, 정의당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의당하고 녹색당이 며칠 됐습니다. 선거연합하는 당명 정하셨잖아요. 네. 예뻐요. 녹색정의당. 예. 그럼 뭐 줄임말은 어떻게 쓰세요? 줄임말은 못 들어봤는데. 녹정당? 녹정당? 아, 그거 조금 어색하네요. 예. 어쨌든 뭐 줄여서 어떤 사람은 정의당이라고도 할 것 같고, 예. 그냥 녹색정의당이라고도 할 것 같고. 근데 뭐 저희는 두 당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네네. 어색하지 않은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선거연합, 이게 상당히 당면까지 바꿔가면서 실험이라고 보고 저도 굉장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다른 정당하고의 선거연합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첫째는 시민사회 그 시민회의에서 얘기하는 원탁회의, 말하자면 시민대연합론이 있고, 두 번째는 제3지대연합이 있습니다. 예, 예. 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나오는 제3지대연합. 세 번째가 민주대연합인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발 플랫폼.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사회와 민주당, 군소야당이 함께하는 민주당 중심의 대연합이 있는데, 세 번째 민주대연합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그 순간 성립이 불가능하죠. 예, 예. 그리고 이건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3지대 연합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양당 기득권 정치 극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양당 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고, 예. 과거에 박지원, 정동영 등 일군의 민주당 인사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했던 얘기가 양당 기득권 해체인데, 지금 민주당으로 되돌아가셔서 그 얘기 또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언젠가는 예. 민주당에 또 되돌아가셔서 예. 언제 자기들이 양당 기득권 청산 얘기했냐는 듯이 또 양당의 혜택을 누리실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바보야 문제는 공천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진정성의 문제를 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가 시민회의에서 하는 이제 예. 원탁회의, 그 시민대연합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정의당, 진보당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시민국 회의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그 정당 사업은 정당을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예. 연합 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회의는 이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당을 흡수해서 이걸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대의민주주의에 맞느냐. 그래서 정의당은 원래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면 다 열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들어오셔서 다 해라. 네. 그건 진보당이 거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민주 개혁 세력이 이 제도화 수준이 낮습니다. 한국이 그게 참 불가사의예요. 뉴질랜드 가면 노총이 노동당의 득표율의 20%를 행사하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스웨덴에 가면 노총위원장은 당연직 3인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떤 노동과 정당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어가지고 동반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항상 각자 도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가 자체가 합의가 안 돼요. 이게 진보의 이게 수준이에요. 정치인을 직업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좀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 것도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노동당 이래로 그럼 민주노총과 그때 노동 세력의 정치 세력화해서 만든 당이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역사의 그 과정을 봤을 때 지금 20년 역사라면 마땅히 시민사회 노동 그 어떤 정당이 루즈벨트의 뉴딜 연합처럼 어떤 대연합을 결성해서 예. 그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정치 세력을 도모했다는 게 지금쯤은 거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정당 따로 노동 따로 정당도 또 정파 따로 이러면서 그 20년 전보다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뭐 구름나그네님께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데듀스님께서는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자들이 기득권화가 되니까 국민이 불신하잖아.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말씀들 많이 주고 아이고, 있으십니다. 많이 있죠. 예. 자, 이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요. 병립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이냐. 민주당의 관계자들 발언은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선거제에 따라서는 민주당하고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 위성정당 형태라면 그건 불가능하죠. 위성정당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민주당이 이제 어떤 그 외부의 플랫폼을 열어줘서 예. 어떤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후순위를 차지한다. 그게 용해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거기에 응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상 저는 거의 거부한 걸로 봐요. 그거 벌써 제안한 지가 언젠데 2주가 넘었는데.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으로 가더라도 민주당의 복심은 본인들이 어떠한 위성정당 뭐 네. 소위 그런 것을 핸들링하는 것이 복심인 것이지 네. 지금의 이러한 뭐 여러 진보 정당이라든지 용해인 의원 당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대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예. 2020년 선거보다 음. 올해 선거가 야권의 극심한 분열을 감정적 앙금을 만드는 어떤 최악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도 그런 분열이 있었고 네. 그게 훗날 대선 때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금의 민주당이 하는 태도는 야권을 춘추전국 시대로 몰고 가는 형국이에요. 네. 이건 다음 대선까지도 영향. 왜냐하면 감정적 앙금을 너무나 깊게 서로 가져가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이걸 수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선거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그랬죠. 이렇게 나눠줄 의석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 발언 저는 심했어요. 그 예. 발언을 보고 심했습니다. 아 대선 패배 교훈을 완전히 잊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되면 극심한 분열로 갑니다. 정청래 의원 말대로 되면 아니 원래 자기들 의석이었다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자기 예. 거예요? 그걸 나눠준다? 이런 천박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민심을 닮은 좋은 국회 만들어 보자고 말하는 게 20년인데 그런 식의 자선사업 발언으로 폄훼하는 걸 보니까 아 이분들이 이런 발언을 한두 번만 더 하면은 예. 야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겠구나. 그러면서 총선을 4분 5열로 치렀는데 어찌어찌 해서 반사 이익으로 예. 좀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한들 3년 후에 있을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옛날에 김대중의 리더십이라면 이렇게 제야에도 항상 30%를 열어주면서 예. 이 제도권 안에 그 기득권과 바깥의 사회와 소통하면서 40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선 서로 그 자매 같은 동맹 같은 이렇게 해서 큰 진보 개혁을 이끌어온 그게 민주정부의 어떤 그간의 역사였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런 리더십을 포기하고 결국은 여기서 야권 분열이 가게 되면 전 특검도 앞으로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당장 총선이 급한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 총선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봐야 된다. 아니 연합을 안 대선도 하고 봐야 어떻게 된다. 이깁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독 집권한 사례가 있습니까? TJP 연합, 네. 청몽준 노무현 연합, 그다음에 탄핵연대. 이것이 그간의 정권 창출의 어떤 그 하나의 공식이었는데 이 승리의 방정식을 다 까먹고 그러다가 단독으로 뭘 해보려다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패배입니다. 아니 그걸 보고도 지금까지 이제 더 다수파 연합을 더 깨는 논리거든 이거는. 지난 2020년에 위성정당 창당은 예. 다수파 연합의 마지막 연대고리를 끊어놓은 겁니다. 그동안에 탄핵연대, 개업입법연대, 개헌연대 다 깨지고 마지막 남은 정치개혁 하나까지 깨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잖아요. 이런데 다음 선거는 예.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유권자가 지난 3년간 더 보수화됐어요. 진보는 연합 안 하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지금 여론지형은 자꾸 불리하게 가고 있는데 이럴 때 다양한 어떤 세력을 연합하는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 예. 그리고 당내 심지어 그건 고사하고 당내도 추스리지 못한다? 아니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대한 세력으로서 예. 이걸 봅니까? 예.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 어떤 그 확고부동한 원칙과 핵심 가치를 잊으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크게 품고 가지 않으면은 진보 개혁은 총선이건 대선이건 앞으로 그 비극적인 그 최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 정의당에서 녹색정의당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김준우 비대위원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궁금해요. 더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사실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면 대안으로 정의당으로 갈 법도 한데 오히려 제3지대로 가시는 것 같고, 지난주에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정의당 지지율이 1.7% 였는데요. 지금 정의당 이번 주 1월 4주차 주간 집계를 보면 리얼미터 출처입니다. 2.4%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2.4%, 지난주에는 0.7%였는데 여러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타 정당들이 7.4%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빠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뭐 답보 상태 이런 지지도들이 정의당으로 결집되거나 하기보다는 제3지대로 빠진다, 또 다른 지대로 빠진다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원인을 계십니까? 알아요. 알고 최근에 와서 더 떨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5.18 때로 비유하자면 이제 마지막 도청 사수조만 남았어요. 마지막 도청 사수조가 뭐예요?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개헌군하고 싸우고. 도청에서 사수대.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저는 도청으로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저도 비대위원 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최근에 왜 더 떨어졌느냐. 유호정 의원 사태가 가장 컸으면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이 민주대연합할 때 제안할 때 우리가 입장을 못 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지난 4년간 정의당 리스크는 의원 리스크였습니다. 걸핏하면 탈당을 무기화하질 않나, 당의 권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지 않나, 이럴 때 이거 하나를 잡아내질 못했어요. 네. 의원단도 서로 간에 이걸 방치해왔다고. 그러니까 이 당이 기율도 없고 어떤 통일도 안 되는, 말하자면 오합지졸로 지난 4년간 비춰왔는데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 리스크가 저는 지지율 하락에 그 최근에 유호정 의원까지 해가지고 저기 7, 80%라고 봅니다. 의원 리스크가 7, 80%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한번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말썽이 나면은 지역의 위원회나 당직자들이 그 모진 고통을 다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당의 역량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무정부 상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또 다양한 연합연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용해인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 제안할 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위성정당으로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있다면 바로 치고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에서 자기의 어떤 그 지위와 역할을 수행 못한 건데 저도 비대위원으로서 들어와서 깨달은 거야. 이거를. 이럴 때 작동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의당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살아나는 회복되는 방법은 이제 이 정치에 소외된 투명 인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당내에서 기율과 체계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당이 제 역할을 한다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기본은 해줘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든 말든 뭐가 좀 건덕지라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이 비대위는 2월 3일이면 끝납니다. 그때 이제 연합정당에서 이런 면에서 당의 좀 면모와 품격을 세워낼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승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비대위원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역시 8시 30분에 찾아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V의 정치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